대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 2021-252-97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D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첫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 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한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 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셋째,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 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 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 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을 확보해둘 이익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 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피압류 채권의 권리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추심 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 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소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 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 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 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 채권자의 추심 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 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 확정 판결에 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셋째, 채무자가 추심명령 이후에도 당사자 적격을 유지하게 되면 해당 소송에 따른 패소 확정 판결의 효력까지 추심 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추심 채권자로서는 참가를 통하여 채무자의 이행 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피압류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전부 명령과 달리 추심 명령은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심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첫째,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 장애 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 소송의 계속 중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 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 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심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 경제에 반하고 추심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추심 명령을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의 상실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회복했거나 일부만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본안 판단을 하면 재차 같은 이유로 상고될 수 있다. 더욱이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운 추심 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만 한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 경제에 현저히 반한다. 둘째,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추심 채권자로서도 그 판결에 대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하는 것이 간명한데, 추심 명령 때문에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다면 추심 채권자는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계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 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 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 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종전 판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수 의견의 지적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률적 현상을 풀어나가는 논리적 접근과 해결 방법에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의 답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종전 판례도 이미 여러 사건에서 다수 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면서도 전체 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치밀하게 보완한 해석론을 제시해온 것도 사실이다. 종전 판례는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선택한 대법원의 결단이라 볼 수 있다. 소송 경제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난점이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재판 실무나 다수 학설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온 판례 법리를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서 무위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가? 만약 다수 의견이 새로운 추심 명령의 발령으로 소송이 무한하게 공전, 반복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면 이는 지나치게 자귀적인 의제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흔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고 하여 확립된 판례를 변경함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구체적 규범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판례 변경을 전제로 제도의 개선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을 다수 의견의 논거에서 찾기 어렵다. 다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민사집행법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 제1항 이처럼 추심채권자에게 추심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시한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피압류 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추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판례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추심 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한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집행권한이 필요 없는 채권자 대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채권자 대위의 경우와 달리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유지한다고 볼 경우 추심 채권자의 추심 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반한다. 다수 의견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제한 없이 미친다고 보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상충한다. 추심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른 추심기관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추심 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민사집행법 제239조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방법으로 추심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78조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8조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참가 기회도 보장된다. 여기에 채무자와 추심 채권자 사이에는 집행 권한까지 확보한 추심 채권자가 피압류 채권에서 먼저 만족을 얻을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추심 채권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추심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의로 돌아간 것을 막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추심 채권자가 기존 이행 소송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압류 채권자들을 상대로 참가명령 신청을 하거나 패소 부분에 대한 변제 또는 집행 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해도 제3채무자에게 부당하지 않다.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승계 참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판례란 해당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장래의 재판에 대한 지침이 되고 법규범의 수범자인 국민들도 판례를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러한 판례의 규범적 성격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려면 판례는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판례가 확립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확립된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종래의 견해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게 되었거나 해당 법령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게 되는 등 이를 바꾸는 것이 그대로 유지한 것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가치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법적 견해가 다소 낮다거나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립된 판례를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타당하지 않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종전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의 법리에서 파생되는 중복 제소 금지, 비판력 등에 관한 판례들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판례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추신명령 관련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1다 225-074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정액 산업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무효, 및 이때 정액 산업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 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의 공공성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산업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 법규인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정액 산업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 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면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기존 택시 회사가 위 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정액 산업금제로 운영되는 택시 회사가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택시 회사가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 조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 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 협약을 통하여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단체 협약을 통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종전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 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 규칙의 법 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만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 조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인 일주 40시간 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그 초과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 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 협약을 통하여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간주 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단체 협약을 통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종전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중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 단서 제1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인 일주 40시간 및 일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일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 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일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특례 조항은 근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를 요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특례 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 협약의 간주 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가 신설되어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거나 정액 산업금제로 운영되는 기존 회사가 위 조항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며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는데 그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탈법 행위로 무효인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기존 근무 형태와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 형태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 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 기존 근무 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이 시행된 이후 회사가 신설되어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거나 정액 산업금제로 운영되는 기존 회사가 특례 조항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근무 형태를 도입하며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하였는데 그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탈법 행위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의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또한 기존 근무 형태와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 형태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 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하면서는 기존 근무 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무 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적어도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5. 갑 택시 회사의 단체 협약에서 1일 2교대제 근무 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1은 1차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2시간 15분, 격일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면서 1일 2교대제 근무 형태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는데 위 소정 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갑 회사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 근로시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격일제 근무 형태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종전의 단체 협약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 16시간 중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종래의 단체 협약에서 1일 2교대제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6. 주유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주유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7.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서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때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212-44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국가의 불법 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삼청교육대 퇴소일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후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